뭐 대안이랄까요? 뭐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진입되는 경로가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예. 지금도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권리당원 작업들을 물밑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스떼기로 하고 있고 또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경선 무대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량을 갖추고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동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와 조직을 통해서 그 숫자를 확보해야지만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권리당원 확보 작업,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이 호남에서 42만 명입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투표를 15만 명이 했어요. 27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 경선 제가 출마했을 때 시장 경선은 보통 한 70-80% 정도의 투표를 하거든요. 네. 또 이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거냐. 정당의 핵심이 권리당원이라는데 이 권리당원이 동원되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경쟁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 천하람의 이 돌풍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현재에 있는 기득권의 질서를 바꿔내지 않으면 새로운 엔진들이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춰보면 수도권은 그 총선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찾고 또 찾아서 그것들을 경선에 붙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네네. 이게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많이 고여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시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 바라는 모습에 대한 걸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한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수할 때마다 무작정 그것만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심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볼게요. 네, 패거리 부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외로운 정치인을 찾고 또 길러내는 데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의 비극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외로운 정치인이 아마 좀 의의적 표현인데요. 네. 외로운 정치인은 정치라면 안 되죠, 사실은. 외로운. 네, 의의적 표현인데 네. 다시 말하면 꿋꿋하게 자기 의지를 예.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주의, 패거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그런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원장님 같은 분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도 지향성이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지역 의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정치 지망생들이 토론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광주 전남이 가장 신문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 전남만이 있는 의제가 있습니까? 담론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다 지금 그 건설사들, 신문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조율된 정치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MBC나 KBS가 확실히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첫 번째. 네. 그에 준하는 다양한 지역 유튜브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지역 어떤, 정치인 네. 가지고 정치 의제를 가지고 이제는 중앙 정치 의제만 다루지 않고 지역 정치 의제를 다루고 지역 정치인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다양한 방송들이 다양한 나타나야 통로가 된다. 좀 생겨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 구조는 안 된다. 지금 신문사는 그런 데가 아니다는 예. 거죠. 네. 다음 댓글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하게 그리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나아가기라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좀 뭉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볼게요. 네, 호남에 읍소하는 지역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들? 저 세 번째 저기 네 번째. 네티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공천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도한 공격에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내고 공천 과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신인들과 정치인들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저 당대표가 사라지면 나한테 기회가 올 것 같고 저 당대표가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저 당대표를 흔들거나 혹은 저 당대표가 쓰러진 이후에 어떻게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많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도 그런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이 첫 번째 가치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치에 좀 관심도가 높은 고관여층들은 그걸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미디어 노출에 의해서만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제 생각하기에 호남 국회의원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다음에 공천 받아서 재선하고 싶잖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공천을 받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네. 첫째는 조직, 많은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당 지도부가 나를 흔들지 않으면 돼요. 연결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이외에는 정치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역 정치인들이 두 가지 이외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무런 컨셉이 없어요. 아무런 정책적 의제가 없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기반이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죠. 마음속에 있겠죠. 가슴에 있겠죠. 그것을 제 안에 있는 철학이 세계적인 학교보다 부족하겠어요? 그걸 바깥으로 못 내는 것이지. 중요한 건 바깥으로 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미디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은 뭉치냐 안 뭉치냐도 중요하지만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당 대표에 공천 관련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의 입장에서만 당 대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정치 자영업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그렇죠. 등장하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그 냉소적이고 아픈 대목일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어떤 방향성을 밟아가야 될까요? 먼저 그 세대 교체 이야기 부분을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일지 몰라도 어찌 됐든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천하람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대 교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좀 진전되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국힘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내부에서 성장시켜본 적이 없어요. 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외부에 다 불러왔어요. 유일하게 내부 정치인은 박근혜가 유일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네. 외부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그 당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체제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일렬로 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고 국힘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거든요. 네.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건데 민주당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내부에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정치적 구조가 어느 정도는 원내 또는 대중정당의 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는 젊은 정치인들이 공천이나 그 밖에 다른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력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공천 과정에 대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고 당내 의사결정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려면 성장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플랫폼을 과연 당 지도부가 만들 수 있는가? 저는 호남민주당은 지금 현 상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미. 왜냐하면 곧 지금 다음 선거에 보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본다면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성장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에는 들어오는데 그림은 명확하게 잘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 가보면 그런 거 많아요. 이미 수백 개 있어요. 네. 이미 수백 개 있는데 다 기능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이라면 마치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 같아요. 그리고 각자 유능한 친구들이 여의도에서 정치 지망하는 유능한 친구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민주당 주변에도 국힘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세력화를 하고 자기 의제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어떤 제 생각하기에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는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 구조에 이분들이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심은 공천이에요. 네. 공천이 시의원부터 구의원 모두 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이 플랫폼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시키려면 공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성장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안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나오면서 내부의 인력들을 네. 끌어올리겠다, 발굴하겠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예비군들이 있죠. 근데 그 예비군들이 기득권 질서에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기득권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먼저 그 기회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는 토대가 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그 권리당원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천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그게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과정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 질서가 그것들을 용인하고 공간을 좀 열어서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너무 단순화시킨 표현일 수 있지만 5.18 영태론이 그런 것일 수 있나요? 뭐 그건 어느 특정 세대가 역할이 다 했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특정 세대가 자리 잡음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구조를 그 세대가 결국은 나서서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386들이 뭐 세대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난 시간에 누려왔던 그리고 그 전 세대가 공간을 열어줬던 만큼의 어떤 뭐랄까요 공간을 후배 세대들에게도 좀 열어주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어떤 그런 젊은 인재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인재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 제안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국민의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선 전까지 좀 논의돼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런 야당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의제를 잘 찾아내야 되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바뀐 세상에 맞는 능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적대적 공정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냉정반공주의에 기대서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당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지난 3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철수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새로운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의제화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쨌든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관직을 네가 뭘 했느냐, 장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법고시를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민주당의 의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약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정치인들, 정치 시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치 선배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성장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이를 누가 성장시켰습니까? 본인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천하람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구조 내에서.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세력들도 스스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반발하려면 컨셉을 가지고 반발하려는 거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발하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우리 시민들,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될까? 저는 제발 관료를 뭐 했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무슨 뭘 했니? 관직을 뭐 했니?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계속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 어떤 계획,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살아온 삶을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